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초겨울의 계절입니다. 요사이 저는 한국 현대사 정리와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쓴 그의 자서전은 물론 그가 쓴 글과 그가 행한 연설문을 모은 후광 김대중 대전집, 그리고 그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쓴 수많은 전기류 등을 읽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김대중은 그가 1961년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또는 야당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1971년부터 그가 이 나라의 제15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2003년까지 무려 30-40년간 이 나라 정치의 주요 인물로 나아가 핵심 인물로 역할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이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이라면은 꼭 들어맞는 비교는 아닙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긴 30-4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제야 또는 망명 민주화 운동가로서 나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요사이 읽고 있는 책들의 내용은 대부분 잘 알려져 온 것이지만 다시 읽으면 과연 그러했던가 의심스럽기도 하면서 과연 그러했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으로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에 조갑제닷컴에서 출간한 조갑지의 추적보고 김대중의 정체, 한국 현대사의 검은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두 번째 읽습니다만은 다 읽고선 조갑제 선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006년이면 아직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저는 책을 출간한 뒤에 김대중 측으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라고 조갑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조갑제 선생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조갑제 선생은 김대중을 한국 현대사의 검은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드리웠던 암흑의 세력, 또는 그냥 두어선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될 불길한 세력으로 해석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비판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책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여서 다시 말해서 매우 치밀한 실정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서 반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김대중이 오랜 세월 쌓아올린 민주화운동 내지 통일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나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명예는 너무나 굳건하다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에 대한 조갑제의 비판은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론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매우 사소했다는 겁니다. 김대중의 권위는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초월하는 절대적인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확고하다면 동시에 그만큼 한국 현대사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로서의 그의 정체 역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것은 이미 우리 한국인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사나운 덫에 걸려있는 현실을 의미하거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확인한 사실은 1973년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망명 정치가로서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줄여서 이 한민통이라는 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어느 호텔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건네준 20만 달러의 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김대중이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결성한 한민통에 대해 그것을 반국가 단체로 판결하였습니다. 1980년 광주 사태와 관련하여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나라의 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김대중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석방되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그의 내란 음모라는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이 한민통이란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만큼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7년인가요? 김대중의 정치적 권리는 사문 복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민통은 지금도 우리 정부에 의해 우리 사법부는 그것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한민통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북한에 들어가 간첩 일본 교육을 받기도 하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참가했으며, 그들은 한민통을 통해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김대중은 그러한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는 이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조갑재 선생의 책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명 시절에 김대중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행한 여러 연설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는 당시 그가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한국은 자유도 빵도 없는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고 하나 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김대중은 북한을 두고 괴뢰괴뢰 하는데 무슨 놈의 괴뢰냐, 북한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남한은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 김일성이 주체성을 확립한 것은 잘한 일 아니냐. 반면 박정희 정권은 말기 현상에 처해 있어서 2, 3년 내로 붕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번에 김대중 정체라는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973년 당시 이 나라는 1963년 이래 연간 평균 8%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미 절대 빈곤의 보리고개는 탈피한 가운데 중화학공업화, 4대강 유역 개발, 산림녹화, 새마을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었고 많은 국민이 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일부 제약하고는 있기도 했습니다만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재권들, 언론, 출판, 사상, 학문 그런 것에 근본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는 엄연히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이 나라에 자유도 없고 빵도 없는 반면에 북한에는 빵은 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주체성을 확립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는 연설을 한 것은 현실의 실태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되돌아보면 그 시대착오가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이해가 그러했으므로 그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 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 평화, 공정과 교류, 그리고 민족 화해 주장 등은 나의 통일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책에서 그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갑적 선생은 이 같은 김대중의 현실인식, 북한관, 통일 방안은 그가 젊은 시절에 일시 몸담았던 이 자역활동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역활동으로 취득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는 이후 오랜 기간 김대중의 내면으로 정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자신도 시인한 바입니다만은 해방 후 나이 20대 초반에 그는 1946년 2월입니까? 공산주의자 백남훈을 당수로 하는 조선신민당에 가입하여서 동신민당 목포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좌익 세력의 통일전선인 곧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등 이 좌익 세력이 이승만과 김구의 우익 세력이 결성한 민주의원과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입합니다. 조갑재 선생 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북한에 올라가서 편집 출간한 해방조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88년 남한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것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1946년 2월 15일, 16일 양일간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대회에서 김대중은 319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앙위원이란 것은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보다 2개월 앞서 1945년 12월에 전국 청년단체 총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전국 13도 218개 군의 2367개 세포단체에 회원 72만 3,300명을 포괄한 당시 성립해 있는 여운형과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일제잔재와 봉건적 요소를 제거하고 반동 세력의 철저한 숙청을 강령으로 내건 조선공산당,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사실상 전위부대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단체입니다. 김남식이라는 사람이 지은 남로당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이 세 권으로 이룬 그의 책의 하나인데요. 그에 의하면은 1945년 12월 13일 서울 천도교 회관에서 열린 동대회는 서울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각 도의 대표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9명이었는데요. 바로 그 감사위원 가운데 김대중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해방이 되자 김대중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자유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그 결과 좌익의 전국 조직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나 전국 청년단체 총연맹의 중앙위원이나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곧이어 성립하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에 가입하여 목포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던 것이죠. 당시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중앙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강국 등 이 나이 40대에 쟁쟁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명부, 그 서울에서 선발된 중앙위원 명부의 말단에 김대중이 포함되었으면 당시 그의 활동 무대가 서울이었고 그의 명민한 활동으로 인해서 좌익 세력 지도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대표하는 이강국과 같은 진성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은 진성의 공산주의자로서 그의 사상과 정신을 정립할 수 있는 학문과 수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1944년 나이 20세에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대중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목포상선이라는 해운회사에 취직해 있다가 해방을 맞았을 뿐입니다.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의 어머니는 당시 섬지방에서 이 빈천한 계층의 여인들이 보통 그러했듯이
김대중을 어느 유족한 김씨가의 서자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러한 출신 배경에 구애되어 있은지 김대중은 그의 주변 인물과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그렇게 형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중심의 성격으로서 그 스스로 고백했듯이 일찍부터 정치적 출세에 강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방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좌익 세력의 전국 단체에 서울을 대표하는 위원이나 또는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인데, 그것은 당시 좌익 세력이 우익보다 강세인 가운데 그것이 그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경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1946년 2월 신민당 목포지구 조직부장으로서 목포로 내려온 김대중은 한동안 신민당 또는 민전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946년 가을에 좌익 세력이 감행한 10월 폭동에는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폭동은 이 조선공산당 산하단체라 할 수 있는 앞서 소개한 전국 청년단체 총연맹, 줄여서 청총입니다만 이 청총이 주도 세력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목포에서도 청총이 봉기해서 경찰서와 우익 인사를 공격했습니다. 김대중은 청총의 감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그러한 처지임에도 이 폭동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폭동 세력이 검거되고 처벌될 때 김대중도 한때 체포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어서 석방되었습니다. 연후에 그는 장인인 차모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우익 세력의 한민당에 가입하여 한민당 목포지구 상무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그가 진성의 공산주의자이자는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한민당 가입은 1947년 이래 조선공산당이 지하로 잠적하고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하면서 우익 세력의 우위가 두드러지자 그의 민첩하게 적응하는 그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초기에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라 해서 좌익 세력의 인물들이 군경에 의해 대거 처형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중도 그의 좌익 경력으로 인해 보도연맹에 관계된 인물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처형을 면했는지는 그에 관한 그의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김대중은 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대신 김대중은 자신은 한민당 소속의 우익이었기 때문에 목포를 점령한 북한 인민군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대로였는지 그러했는지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익 출신으로서 맞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고비고비를 김대중은 요령 있게 넘겼으며 그리고선 196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갑재 선생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가 해방 후 약 1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한 좌익 활동은 그의 현실 인식과 역사관을 규정하는 힘으로 이후에도 길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는 진성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이념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지적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결여하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독서가로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시에 따라 좌우를 넘나들면서 그의 지식을 화려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갑재 선생의 표현입니다만은 모든 독학자가 그러하듯이 그의 지성과 지식은 엉성한 짜임새로서 전후 맥락에서 수많은 빈틈과 어긋남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1971년 야당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은 대중경제와 대중민주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 공업화에 대한 거센 도전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주도 공업화를 부패한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연합하여 대외 종속의 파행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반대중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책으로서 그 파탄이 조만간 불가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그는 부패한 권력과 기업이 언닉하고 있는 유휴자본을 찾아낸 다음 국내 시장에 기초화해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대중경제와 그리고 노동자의 그 경영 창달을 골자로 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1971년 당시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원공산주의자나 좌익활동가로서 이른바 급진 세력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경제개발론, 이른바 민족경제론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김대중의 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론은 그들에 의해 정리되고 집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1973년 김대중이 해외 망명 시절에 피력한 이 한국 정치와 현실에 대한 극히 비관적인 전망은 이러한 지적 전통에서 생성되고 개성되어 온 것입니다. 김대중은 대담하게도 그의 급진적인 계획론을 통일 방안으로까지 확장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병제와의 연대를 시도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김대중은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지만 빵은 있으며 그 점에서 김일성의 주체성 확립은 잘한 일이 아니냐라고 평가까지 했던 것입니다. 1973년 일본 도쿄의 어느 호텔에서 그가 김일성에 보낸 20만 달러를 수령한 것은 이 같은 전후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이 조갑재 선생의 책에 의하면 북한이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1997년 겨울의 일입니다. 남한은 벌써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몰입해 있었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전망은 매우 유력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정보당국이 쉽게 검열하도록 평양발 편지를 김대중 측근에게 발송했습니다. 두 차례의 편지에서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과 김대중과의 오랜 우호 관계를 상기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1973년 도쿄에서 20만 달러를 담은 트렁크를 김대중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고도의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그 편지를 해석했습니다. 남한의 당국이 그 편지를 빌미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을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안기부가 일단 그 편지 내용을 공개하자 김대중 측은 안기부의 북풍 공작이라고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해 겨울의 선거에서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오랫동안 묵혀온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김대중에게 당신은 우리의 협조자로서 우리의 고삐에 매여 있다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협박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협박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기부의 분석가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김대중이 김일성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은 북한이 이 같은 편지를 발송한 것과 별도로 그보다 한 7개월 앞서 1997년 4월에 남한으로 망명해온 김일성의 측근인 황장엽으로부터 그 같은 사실을 안기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황장엽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사람으로서 동지적 관계였다. 그의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역시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몇 차례 당 간부에서 밝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갑재 선생은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군사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두 사람이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이 잡고 있는 김대중의 약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통해 5억 달러를, 현금은 4억 5천이고 현물이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만 5억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그러한 일이 불법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안기부는 그 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명백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무리를 범했습니다. 그리고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김대중 자신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국가연합제 통일 방안은 서로 통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973년 이래 김대중이 개인적으로 주장해온 통일 방안이 이 나라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가운데 이 나라의 공론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에겐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갑재 선생에 의하면은 이 선언이 있기 몇 년 전에 김대중은 그의 통일 방안에 관해 월간 조선이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거기서 통일 한국의 이념적 정체는 후세에 맡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무이념의 좌우 이념을 초월한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0년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도 되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독학자로서 김대중의 이념적 정체가 안고 있는 모순은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지난 세계사에서는 물론 앞으로 닥칠 세계 역사에서도 인류 사회의 발전을 이끌 근본 동력으로서 개인의 자유 이념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서로 다른 이념의 남한과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을 형성하여서 장기간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공상에 가까운 정치공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가 북한 주민에 가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압박과 그로 인한 북한 동포의 비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조갑재 선생의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에서 읽게 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체포되어서 복역 중인 북한 간첩 신광수란 사람을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송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광수는 김정일의 명령을 직접 받고선 일본에서 어느 일본인 남자를 북한으로 납치한 사람입니다. 그 신광수가 간첩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국내로 잠입했다가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가 일본에서 저지른 납치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신광수는 북한의 김정일이 다수의 일본인을 납치한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언할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증인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김대중은 자유인의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였습니다. 그러한 김대중의 행동 역시 자유인의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의 범죄 행위에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광수의 북송 사건은 당시 대통령으로 있는 김대중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최근에 읽은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945년부터 1년간 김대중의 자익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약간 보충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갑재 선생은 김대중을 한국 현대사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벌써 23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언한 낮은 단계의 연방이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헌법이 그에 걸맞은 형태로 개정되어야 합니다만은 벌써 고도 수준의 자유를 향유한 지 70년이 넘는 이 나라의 국민이 그와 같은 엉터리 정치 공학에 동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고려 연방제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미군 철수를 추구하는 이 남한의 정치 세력에게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나름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같은 김대중의 업적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으로 나아가 대미 외교 정책으로 개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남북 공동선언은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해체를 노리는 북한의 통일 정책을 이 나라의 정치 체제로 내부화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습니다. 그 점이 조갑재 선생이 김대중을 남한 현대사에, 우리의 현대사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로 평가한 이유로서 타당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대중의 정체는 이 정도로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과연 이념을 달리하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하면서 동질성을 제고해 갈 수 있었다고 진정으로 믿었던 것일까요? 더없이 명민했던 그가 그토록 허황한 정치공학을 진심으로 추구했던 것일까요? 저는 김대중의 정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